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이어서 하게 된 최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부산에 있는 범일 가옥을 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같이 참여해주신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글로벌 사우스라는 조금 저에게는 생소했던 담론을 건드리게 된 것은 이 부산에서 범일가옥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앞서 발표 진행하셨던 공명성 예술감독님을 통해서였는데요.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라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부산을 방문하게 됐고 글로벌 사우스라는 하나의 담론을 이해하면서 기획사로서 어떻게 정체화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체화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지난 한 5년 동안 도대체 어떤 기획자가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 기획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는데 답을 너무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건 저렇게 멋있는데 왜 나는 나의 마음에 와닿는 것도 선택을 잘 못하는 거지? 단순히 멋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뭘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기획자로서 어떻게 당사자성을 확보를 하고 세계의 담론을 움직이는 기획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과 정말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찍 오신 분들이 정말 감독님의 강의를 듣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제 소개를 독립 큐레이터라고 명명을 했어요. 사실은 제 이름 앞에 독립 큐레이터라는 말을 붙여도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또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붙여도 되지, 너 이미 미술관에서 일도 했고 그리고 출판 경험도 있고 사람들한테 중요한 예술을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독립 큐레이터라고 명명해도 되지 라고는 하지만 뭔가 저는 그 당위성을 저한테서 먼저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서 이걸 붙이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감독님께서 이 마이크를 쥐기 전에 내가 나에게 부여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게 직함으로써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 모더레이터라고 해야 되나? 문화 기획자라고 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가장 갖고 싶었던 독립 큐레이터라는 타이틀을 오늘 처음 붙이고 여러분들한테 제 정체성과 앞으로 큐레이터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발표하는,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일을 했었었는데요. 고향이 사실은 진주예요. 그리고 대학을 서울에서 이제 다니게 됐고 석사를 가기 전에 학사를 마치고 나서 어디에서 일을 하고 싶지를 생각을 했을 때 다시 고향으로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서는 왜 서울의 메이저 기관을 선택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이냐 라고 많이 물어봤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런 자문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저는 이 공간에서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때 사실은 이성자 미술관을 보고 간 게 아니라 이성자 작가를 먼저 보고 간 거였어요. 혹시 이성자 작가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네, 저기 한 분 계시네요. 이성자 작가는 한국 1세대 여성 재벌 화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에 피난길에서 한국에 머무르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라는 공간으로 이주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성자 작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당시에 이 이성자 작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을 두고 프랑스로 가겠다, 프랑스로 가서 미술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아요. 뭐가 이성자 작가를 프랑스로 가게 하는 선택을 했을까부터 저는 너무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리에서 공부를 시작했던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사진에서 입고 있는 이성자 작가님의 옷뿐만 아니라 표정,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다 그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나 저 여성 닮고 싶다, 저 여성 뭔가 나랑 통하는 거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정말 맞았고요. 사실 저도 프랑스에 가서 연구를 더 해보고 싶어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만났었던 이야기들이 오늘의 메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성자 작가님의 사진과 제 사진을 이렇게 나란히 놓아서 제가 찾고자 했었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성자 작가로 제가 꺼낸 키워드들은 아래에 이렇게 총 4가지인데요. 이주자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디아스포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앞서서 이제 감독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쟁 이후에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이주를 선택을 한 사람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어딘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작가들과 이야기를 다루는 게 이 디아스포라 담론이에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조금 자세히 설명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1세대 여성 대불 화가로서 그때 당시에 한국을 정말 조그만 나라이고 잘 모르는 한국에서 한국성이라는 걸 찾은 이 작가에 대한 고민과 그 결과물인 작품도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한국 작가를 큐레이션에서 세계에 내보일 때 어떤 부분을 짚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저한테 질문을 남긴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 중에 결국에 남았던 거는 정체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정체성이 작가를 저는 늘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작가의 정체성을 해석하는 기획자로서의 자아만 가지고 있었는데 기획자, 독립 큐레이터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더라고요. 제가 항상 작가분들한테 이 작가의 정체성이 너무 없다,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찾아나가는 입장에서 그건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당시 미술관에서 일을 하면서 제가 마주했었던 부분들을 사진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 책상은 제가 진짜 실제로 썼었던 일을 했었던 공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성자 작가의 여성과 돼지 시기 작품을 이렇게 클리닝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래에는 이성자 작가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토스트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아이들과 또 장애인분들이 미술관에 방문하셔서 작가의 세계에 공감하는 그런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공간에서 여러 정체성들이 만나는 순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일을 하면서 마주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시 기획에 학예 연구원으로서 보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별이라는 전시 제목이었는데, 이 전시는 제60회 베니스 비엔날레 2024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방위는 어디에나 있다라는 제목의 베니스 비엔날레의 공식 병행 전시였던 이성자 지구 저편으로라는 전시가 그 베니스 현지에서 이루어지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미술관에서 우리도 한국에서 그럼 이성자 작가의 한국에서
한국에서의 활동을 좀 소개를 해보자 하는 기획 의도로 전시를 하게 됐었고요. 너무나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주자 디아스포라 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시작이 이렇게 옆에 책을 이만큼씩 매일 쌓아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이유였습니다. 앞서서 감독님께서 기획자의 태도를 이야기를 할 때 유네스코의 비전 그리고 비전을 한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현재에 추출되어 있는 담론이 글로벌 사우스 담론도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 사실 잘 몰랐어요. 범일 가옥을 뭔가 방문하기 전까지 그리고 제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이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의 개념조차도 잘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산을 가게 되면서 글로벌 사우스라는 담론 내에서 큐레이토리얼 프랙티스,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된 과정을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언어를 혹시 다른 언어를 배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영어 말고 조금이라도 저는 어떤 언어를 일본어를 맞아. 저는 언어를 새로 배우게 되면서 마주치는 문화적 경험들이 굉장히 새롭고 그 안에서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과 너무너무 비슷한 연결점을 찾는 게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권력 구조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게 모든 전시 현장 그리고 나라마다의 문화를 해석할 때 정말 빼놓지 않고 들게 되는 핵심 질문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글로벌 사우스 담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뭔가 발화되는 공간이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부산에 제가 제일 처음에 범일 가옥에 갔었을 때의 사진인데요. 입구에 이렇게 두둥하고 적혀있는 이 글을 가만히 읽느라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됐었는데 저는 한국 코리안 큐레이토리얼을 경험하는 공간을 사실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진지하게. 뭔가 무언가를 답습하거나 블루칩 작가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개별 작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정도에 좀 그쳤던 것 같고 그것들을 이제 큐레이터 혹은 기획자라는 집단 내에서 공부하고 고민하는 공간을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런데 부산의 작은 동네일 수도 있겠지만 이 공간에서 입구에서부터 어떤 걸 지향하는 공간인지를 이렇게 딱 써놓은 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고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의 개념은 지금 제가 해석하는 글로벌 노스와 사우스와는 좀 다릅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가 뭔가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노스에 위치해 있냐, 사우스에 위치해 있냐라는 식으로 이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상 한국은 노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우스 읽기 실험이어서 여기에서도 여러분의 문제점을 가져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은 노스야, 사우스야? 에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노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다른 측면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개발도상국, 신흥국이 보통은 이제 노스라고 칭해지고요. 사우스는 이제 인도나 혹은 아직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사우스라고 보통 칭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층위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를 경험을 하고 있느냐 혹은 그 시기를 잘 어떻게든 보내고 그 다음의 담론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또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정말 앞서 감독님이 말했었던 것처럼 권력 구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이 글로벌 사우스 담론을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가지고 보니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도 글로벌 노스도 아닌 그 중간 사이에 있는 국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이 작업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되게 많은 작가들을 제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작가들을 또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김차석 작가의 작업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한국을 찾으셨나요? 네, 중앙에 이렇게 한국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가 아는 지도라고 생각을 한다면 완전 거꾸로 되어 있는 지도인 거죠. 바로 김차석 작가는 그것의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이 서양 주도로 담론이 형성이 되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유니버설하게 지도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뒤집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작품을 남긴 것인데요. 저는 뒤집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거를 그냥 360도로 그냥 다 계속 돌려보고 싶다. 어떤 의제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글로벌 사우스 읽기 실험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사이의 존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저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고민하게 되고 그 정체성이라는 단어 하나 안에서 작가의 정체성도 같이 고민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렌즈가 하나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어느 전시를 봐도 이 하나의 렌즈가 생기니까 그걸로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되게 재밌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때 발견한 아주 귀중한 작가가 최청수 작가인데요. 작가의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최청수 작가가 제가 생각하는 바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작업이었습니다. 더 텀블이라는 작업인데요. 제12회 서울 미디어 시티 비엔날레의 커미션 작품이었어요. 제가 이 전시를 본 건 바로 이 공간 앞동에 있는 아카이브 미술관 공간의 다시 지구라는 전시에서 이제 마주를 하게 됩니다. 더 텀블은 회전초라는 식물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면에 이 회전초가 이제 날아다니는 이 바람에 날리는 거를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회전초의 특징을 참 흥미로운데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란 겉집 모양처럼 생겼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땅에 뿌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잘 지내다가 막 바람이 불고 이 땅이 내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다, 척박하다라고 하면은 뿌리를 끊고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을 때 이 회전초가 이렇게 무리지어서 막 날아다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청수 작가가 원래는 이 땅과 그 땅에서 시작되는 어떤 생명체의 서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걸 잘 풀어내는 작가인데 이 회전초를 통해서 이동하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맞아. 오늘날은 정체성을 하나로 규정하지 않지. 여러 가지로 나를 표현할 수 있고 또 누군가를 표현을 하지. 그러면 변화하는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나를 놓아두고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바람을 타고 이동하는 정체성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다면적으로 작가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관심 있는 키워드는 공동체라는 키워드인데요. 개인의 정체성 찾아가는 거 좋아요. 좋은데 그게 왜 사람들한테 보여져야 하지? 왜 전시를 통해서 그게 보여져야 하지? 라는 문제를 저는 해결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찾은 게 바로 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건드려 보는 것이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계에는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해요. 인간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건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것을 건드릴 때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고 공동체라는 어떤
집단 안에서의 흐르는 서사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거는 광주 비엔날레 포스터인데 저는 비엔날레를 참 좋아합니다. 비엔날레를 참 좋아하고 공공 전시를 좋아했어요. 저 주변에는 대학공간 전시 좋아하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은 전시, 나만 알고 싶은 작가를 보여주는 전시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것도 재밌지만 저는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미술 전시들이 훨씬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했는데 바로 제가 발견한 키워드가 제가 공동체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획자로서 공동체를 바라볼 때 이 전시라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 기획자의 렌즈만 저는 이제 큐레이토리얼 프랙티스, 실천을 할 때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제는 집단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개인이 공동체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전시에서 발생하는 기억 집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시를 기획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어떤 당위성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꼭 전시여야 하나요? 다른 방법으로 해도 되잖아요. 왜 이렇게 쓰레기를 많이 만들면서까지 전시를 하고 비행기를 태워가면서까지 사람들을 초대해야 하나요? 저는 그거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대기후 위기에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술계를 떠날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시는 공동체를 재현하는 장소에 그친다면 사라지는 것이 맞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기도 하고 또 그 사이에서 균형을 만드는 어떤 장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전시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날의 사회를 위험 사회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제가 만든 말은 아니고요. 올리히 백이라고 하는 분이 위험 사회 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연도를 보면 1986년 조금 많이 지났어요. 근데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유효하냐? 지금도 우리는 위험 사회를 저는 살고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 사회이고 또 앞으로도 펼쳐질 사회가 정말 위험 사회이다라고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전쟁도 있고 뭐 많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적 연대가 사라져서 보호받지 못하는 개인주의 사회가 위험한 사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았던 보고서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전북연구원에서 2022년에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전북 저 사실 잘 못 들어봐가지고 막 유네스코 같은 그런 권위 있는 기관도 많은데 제가 왜 이걸 선택을 했냐면 정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맞닿아 있는 보고서였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혹시 관심 있다면 이 QR코드 들어가셔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서 핵심적으로 뽑은 게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형식과 독립의 자유를 획득했지만 두 가지 요소로서 우리는 위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첫 번째 문장에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진 불확실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존재론적 안정의 불안정성.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20대 이후에 제가 이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안정감을 찾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사회에 속해본 적이 참 없는 것 같다. 너무 개인주의,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사회에서 정말 불안감을 많이 느낀 것 같다라고 공감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공원이 현대사회에서 신뢰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상호작용해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과 관련한 위험은 정신적, 심리적 안정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조금 풀이를 해보면 우리가 가지는 이런 불안하고 트라우마가 있고 한 그런 정서적인 불안을 신뢰를 담보로 끊임없이 누군가와 상호작용을 해야지만이 이 문위험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중심에 공동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특히 또 심한 것 같고 세계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경험이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있는 사회도 하나의 공동체라고 명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개인이 위험 사회 내에서의 트라우마적인 이 정서적인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과연 얼마나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치료 목적으로 뭐 방문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그런 연대의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2024년에 퇴사를 하고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프랑스어를 배우러 이 기관의 LMG라는 기관을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독학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도움을 받아보자 해서 이 기관을 가게 되는데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에 수강료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달마다 이제 나가잖아요. 근데 한 번에 한 학기 등록금처럼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과정이 한 20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러면 400만 원을 더 내면 너가 원하는 곳까지 달려가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보다 이 돈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한데 나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자신감으로 이렇게 큰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지? 이런 반감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 기관에서 공부를 한 지 4월이면 1년이 되거든요. 꽤 긴 시간을 보냈는데 이곳에서 제가 경험한 연대의 가치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릴 핵심 가치를 그대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어학원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대한 공동체에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관을 운영하는 저는 원장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장님은 실천가세요. 여성 인권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 번역가로서 다양한 책들을 번역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이 어학원을 열게 된 거는 여성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00% 그 수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요. 마포에 있는 연습실이라는 공간을 찾아가게 되면 본인이 필요한 만큼 연습을 하고 돌아가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들을 찬찬히 뜯어보니까 내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수준별 수업이 없어요. 모두가 다 참여합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하나의 수업을 다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 배우는 사람에게도 얻을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통번역 대학원을 준비하면서 많은 걸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새로 들어오는 분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서로 발견하고 그것을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과정을 그래 뭐 시스템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도대체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년 동안 제가 이 공간에서 느낀 거는 이 자그마한 장치들이 스노우볼처럼 이렇게 저의 문장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이 문장을 작품, 미술관, 비엔날레의 공간으로 나눠서 각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리크리트 시라버니자의 그
작가거든요. 작가분이 여기가 작가분이세요. 이분이 치앙마이 대학교 미술관에서 이런 행사를 벌이게 됩니다. 지금 뭘 만드시는 것 같나요? 뭔가 음식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계란도 있고 바로 팟타이입니다. 그래서 팟타이를 미술관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행사를 기획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 미술관에서 뭐 음식을 나누거나 같이 먹는 행사들 되게 많은데요. 그때는 지금은 익숙하지만 지금 이걸 보시면 1990년대부터 이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는 그 니콜라 브리오의 관계미학 전시, 아주 유명했던 그 전시와 연구가 등장했었던 시기와 맞물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작가의 작업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작가의 의도는 미술관에서 나 혼자 그냥 작품과 나를 조우하고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어떤 사람이 오고 관객이 참여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관계미학의 핵심인데요. 사실 여기에서도 저는 한계를 느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한계가 느껴지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 많으십니다. 우정아라는 연구자의 글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관계미학 그 이후라는 글을 기고를 하셨었는데요. 이걸 보면 티라노니자가 이 작업 이후에 최근이죠. 2023년에 청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개인전에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팟타이 나눠주나? 이번에 뭐 나눠주지? 무슨 이야기 하지? 이런 기대로 방문을 했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작품밖에 그냥 일반적인 자기의 작업을 보여주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작업이네 라고 해서 만족했었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정아 작가는 관계미학 끝난 거 아닌가? 약간 그렇다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비슷한 뉘앙스로 과거에는 낙관적으로 이 관계미학을 통해서 새로운 미술의 어떤 서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 관계미학이라는 것이 관계의 생성, 관계의 발생에만 그치는 것이 저는 문제구나 라고 이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작업을 하는 작가는 누가 있지? 찾아야겠는 거예요. 찾았습니다. 바로 제25회 소문미술대상전에 본선 진출을 했었던 복로야 작가인데요. 복로야 작가는 혹시 미술대상전 보신 분 계신가요? 보셨어요. 역시 부지런하신. 네, 어제 데미안 전시도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이 복로야 작가 역시도 활동가이자 작가입니다. 활동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면서 그 사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그 과정에서 이런 작업물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서울역이 보여요. 서울역이라는 어떤 광장이 그 홈리스들이 있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라고 작가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프로젝트가 1년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1년 동안 이 작업만 한 게 아니라 활동가로서 다양한 작업을 해 나갑니다. 홈리스 작가의 추모 행사를 기획을 하기도 하고요. 길거리에 나 있는 사람들은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먹을 곳, 쉴 곳을 마련하는 어떤 기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미술로 포함시킬 수 있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잘 정리를 해서 빌린 노래 프로젝트라는 작업을 성년미술대상전에 나오게 출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전시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작업 영상뿐만 아니라 작가는 여기 우산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앞에 여기 우산 보이시죠? 여기 걸려있는데 이 우산을 쓰고 미술관의 어떤 계단이나 관객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주칠 수 있는 공간에서
별일 있으세요? 저는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신 줄 알았는데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셨더라고요. 별일 있으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렇게 아카이빙 하셔가지고 여기 벽에다가 남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간 송은미술대상전과 내일간 송은미술대상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셨듯이 이 벽면 뒤쪽에 이렇게 적어 두시는데요. 벽면 뒤쪽에는 하나의 작품이 여러 작품이 있는데 하나 작품을 더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푸아 음악가의 나의 세상이라는 그 악보가 이렇게 있고 모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 모자 뭐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그냥 만졌는데 그 옆에 캡션을 보니까 홈리스로 사망한 한 분의 모자더라고요. 그걸 기리기 위한 모자였고 그것을 잘 어루만지는 사건을 발생시키고자 이것을 관람객들에게 만지도록 설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홀로 또 같이 싸우는 사랑의 연대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쓰다듬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뜯어볼 요소가 많은 작가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잠시였고요. 바로 인스타로 들어갑니다. 인스타로 찾아들어가지고 이 작가 뭐야? 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정말 활동가 같으세요. 활동가 작가의 경계를 참 잘 지키면서 가고 있고 그것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공동체 가치 실천으로서의 작업과 관객 참여 서사를 잘 아카이빙하는 예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분로야 작가의 작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제가 이 작업 내용을 소개를 해볼까 했는데 작가가 직접 쓴 글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짧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빌린 노래 프로젝트여서 이 빌리다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린 노래 보조 방법 시간성 안내입니다. 본 작업의 시작점은 2025년 12월 22일이며 실제로 오는 월요일에는 홈리스 추모제가 열립니다. 이 작업은 가까운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와 영상 속 이재민 빈곤사회연대 활동가의 말처럼 10년 뒤 더 나은 세상을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함께 상상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올해 곁에 있어온 이들의 문화 예술적 선물을 빌린다는 행위와 왜 빌릴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작업 속 화자가 끝내 삼키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말과 경험, 시와 소설 합창의 형식을 이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 광장 계단에서 18명의 활동가, 시인, 소설가, 음악가, 시각 예술가, 당사자들을 한 명씩 만나 그들의 노래를 기록했고 이재인의 만화, 존버거와 김혜진, 아네스 바르다, 시인, 희은, 윤은성, 익명, 우술생애사 작가 최은숙의 문장을 빌려왔습니다. 특히 윤은성 시인의 시집 유리 광장에서 타인의 대화 중 흔한 단어를 각주로 남기는 태도를 이용의 방식에 대한 중요한 참고점으로 활용하여 본 작업 안에 다시 각주로 남겼습니다. 또한 무연도 사망자 장례를 지속해온 나눔과 나눔 활동가 이수영, 거리 아울리치를 통해 현장을 기록해온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이재인 목소리를 빌려왔습니다. 약 1년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타인의 언어와 태도를 빌려오고 그 위에 다시 각주를 덧붙이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기꺼이 품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SNS에 자신의 작업 내용을 공유를 하는데요. 제가 주목했던 문장은 가까운 미래를 현재로 끌어와 100년 뒤 더 나은 세상을 밤이 가장 긴 동짓날에 함께 상상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라고 밝힌 부분이었는데요. 이것이 작가가 개인의 정체성에 머물고 그것을 선언하는 태도가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발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연대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전시라는 장소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가장 잘 표현해주는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저한테 질문 혹은 뭔가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이 제가 얻어온 공로야 작가의 엽서를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작가의 작업이 아니라 전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북서울시립미술관을 소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까지는 제가 정체성 공동체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 서울시 북서울미술관 개관 10주년 심포지엄이 열렸었어요. 2023년에. 이때도 저는 학부생으로서 내가 여기 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일단 간다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2시부터 6시까지 앉아서 너무너무 재미있게 이야기를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이 되게 많은 분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북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형 미술관이라고 해서 조금 더 성격이 다르고 미션이 또 개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공동체와 상생하는 커뮤니티 친화적 미술관을 의제로 삼고 다양한 실천을 해오고 있는데요. 주요한 장치들, 그다음에 전시들을 3가지로 좀 나눠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전시 영역인데요. 2017년에 커뮤니티 아트 안녕하세요라는 전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기반을 두고 확정된 개념의 공공성을 모색하는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노원구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노원구가 되게 학교도 많고 한데 약간 부도시처럼 조금 밀려나서 그렇게 쾌적한 환경들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고 되게 꼽아볼 내용들이 되게 많은 곳이에요.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작가들이 찾아갑니다. 찾아서 자기의 작업으로 풀어내고 그 풀어낸 내용과 서사들을 다 느낄 수 있도록 이 전시 하는 그런 전시입니다. 그래서 작가도 지역 사회에 다가가고 그 작업을 전시장에서 보는 주민들 혹은 외지인 역시도 그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상적인 전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은 자치구 현물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으로 올 작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천시와 협업을 해서 서울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소장품과 그 양천시만의 어떤 지역적인 정체성과 서사를 가지고 전시를 이제 협업해서 여는 거였어요. 계속해서 아마 북서울미술관에서는 소장품과 다른 지역의 이야기들을 연결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효보관 프로젝트 역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북서울시립미술관에 가게 되면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갑자기 계단을 올라가다가도 저건 뭐지? 하고 가게 되고 옥상 한번 가볼까? 하면 옥상에서도 작품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공원이 되게 앞에 크게 있는데 그 공원도 거닐다 보면은 이거 뭐지? 하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휴공간을 통해서 다양한 지역사회의 주체들이 만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소개하는 프로젝트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인 그리고 장애인 같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이곳에서 마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목했던 건 비엔날레입니다. 이 비엔날레야말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담론,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담론을 처음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자 무언가를 실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이자 서로의 이야기가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이 공간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제가 올해 열리게 되는 전시 프레젠테이션 현장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 비엔날레라는 행사의 장치들을 조금 살펴보면 100개국이 참여하는 국가관 전시, 메인 전시장이 있고요.
그 주변을 이제 위성 전시들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다양한 국제전과 개인전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되게 긴 시간 동안 공간을 점유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난민 전쟁 디아스포라를 공유하는 세계관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100여 개국이 참가하는 이 비엔날레 특성상 올림픽에 많이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글로벌 주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과연 우리 글로벌 모든 이 지구 인간 생명체를 대변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담론의 조정이 일어나고 새로운 방식의 공존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작가들입니다. 미술계에서는 정말 발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매번 느끼고 부지런한 사람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지리적 문화적 배경이 다양하고 그게 하나의 작가에서도 그 정체성이 계속해서 이동하고 변하면서 서사가 또 바뀌고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그런 정체성들이나 이야기들이 비엔날레라는 공간을 통해서 벌어질 때 한계점 역시 발견하게 되는데요. 특정 국가를 대표를 하다 보니 이게 과연 권력 구조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필터링이 된 작가들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과연 지구 복합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물음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의 불평 감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회는 될 수 있으나 그렇게 해서 의제와 국가 간으로 형성이 되는 그 구조 자체는 우리가 비판적으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역시도 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요. 하지만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정말 다양한 논의를 일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비엔날레라는 사건은 정말 중요한 전시 공간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작가 그리고 미술관 비엔날레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제가 의제를 던졌죠. 나는 제 주장입니다. 그 기능해야 한다에 가깝고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시를 기획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 감정, 행위를 조직하는 장치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전시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기획하면 당연히 그 고민을 해야 되고 자연스러운 거지 이걸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 건가? 이 당연함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해보면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만의 필터링을 가진 기획자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있을지언정 그거를 표명하고 선언하면서 그 참여자를 동참하게 하는 형태가 참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획자 네트워크의 부재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참 중요하게 오늘 하고 싶었고요. 다시 정체성으로 돌아와서 정체성이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이동이 저는 옮겨간다라는 말로 조금 더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옮겨가고 공동체도 따라서 옮겨갑니다. 김수자 작가는 너무너무 유명하죠. 김수자 작가의 보타리라는 작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너무나 한국적인 이 보타리라는 상징적인 상징물의 위치가 지금 프랑스입니다. 웬 프랑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이질감과 충돌에 주목을 해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옮겨가고 언제든지 옮겨간 곳에서 새로운 집단을 만나게 되는 그런 필연성을 참 잘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디아스포라 작업들, 이주 경험을 다루는 작가들의 작업을 보면 고립감과 소외감을 뭔가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당연히 그랬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그때는 한국이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 외국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에 가까웠기 때문에 한국 사람 혹은 한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공간도 참 적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많이 풀어냈던 것 같은데, 우리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시대의 정체성과 동시대 공동체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견한 게 비엘렌 플루체르라는 연구자의 논문과 이야기입니다. 동시대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1920년, 1991년대에 그 살았던 사람을 데려왔는데요. 세상에 조그만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은 이주 상태의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주 상태가 내 선택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불행하다 혹은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런 렌즈를 많이 씌우고 저조차도 어떤 작가를 볼 때 그렇게 많이 바라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유의 선택, 어떤 문화도 내 것으로,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이주자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이주자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이 연구자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이 연구자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면,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셨고, 나치 박해를 피해서 런던으로 가서 공부를 했다가 브라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브라질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그전에는 어떤 박해를 피해서 이동을 해야 했었던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겠죠. 내가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고뇌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브라질에 정착을 했을 때에 느꼈던 감정은 그런 좌절감과 소외감이 아니라 자유라는 기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이주 상태를 긍정하게 되는 전환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상태에서도 매일 이렇게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주 상태를 자유라고 긍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태도겠다라는 생각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전시는 그것을 발생하고 균열을 일으키고 만나게 하고 너무 많은 그 기능을 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전시라는 게 딱 끝나고 나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신기루 같은 것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발적인 경험으로 이어져야 된다.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가 저한테 아주 큰 문제로 남았습니다. 연대의 지속이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앞서 언급했던 위험사회에서 결속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핵심 장치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전시나 이런 작가의 작업으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사회에서 공동체의 결속은 공간적, 네트워크적 기반 위에서 트라우마와 위험인식에 의해 촉발되고 상호 돌봄과 상호 호의의 실천을 통해 유지되며 공유된 가치와 비전에 의해서 정당화가 된다라고 제 나름의 어떤 분석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뒤에 드리려고 하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게 위험사회에서 결속을 만드는 공동체의 핵심 장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면, 그렇다면 그것을 전시 공간에서 어떻게 장치화해야 할까라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크게 이렇게 제가 한번 꼽아봤습니다. 한번 읽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열린 공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 환대하는 행위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누군가를 새롭게 만나게 될 때 이 어떻게 반갑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또 저한테 참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응원과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학 기관에서 가장 많이 느꼈던 부분이었어요. 내가 틀려도 기다려줄 거야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가려고 하는 저 성장 지점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리고 내가 설사 그 과정에서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하는 그 안정감과 신뢰를 경험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저는 획득을 할 수 있었고요. 기억 실상과 감정의 공유라고 적어놨는데 이 개인적인 감정이 혼자 있으면 참 고른 것 같은데 이것이 나 혼자 스스로만 느끼는 고립된 감정이 아니라 우리 집단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나만 그런 게 아니네. 그러면 우리 같이 이걸 뭔가 해결해 볼 수 있겠다. 재밌는 거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새로운 사건으로 발생을 한 동기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다원서사라고 어렵게 표현하긴 했지만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만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중첩되는 지점을 저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게 될 거고 그것들이 어떻게 지구 공동체의 보편 가치로 전환이 되고 공유가 되고 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치에서 어떻게 정치화해서 구현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느슨한 실천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명명을 했는데 느슨한 관계에 대한 부분은 되게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그때도 느슨함이라는 게 너무너무 저는 단어가 좋았거든요. 너무 가까워지면 너무 많이 하니까 또 피로해지더라고요. 또 아무튼 그러면서 담론을 생성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고 집단을 떠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됐을 때에 이 강요와 강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율성을 획득함과 동시에 이 공동체의 가치를 같이 업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연대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시면은 공동의 경험 생성과 기업 집단의 지속을 위한 설계가 필요했고 그것의 장치로서 이런 요소들을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선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발표의 목적인데요. 그 이유가 저한테 이런 게 부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획자라고 한다면 당연한 이런 실천 의제와 기획의 어떤 스스로의 문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이유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것을 이제 같이 함께 공부했었고 리서치를 진행하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와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이런 결론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핵심 장치들을 가지고 제가 미술계에서 어떤 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주 정거장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깨달음을 기획으로 한번 보여줘야겠어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딱 떠올랐어요. 이주 정거장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이렇게 키워드는 떠올랐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어떻게 장소 전시로 만들지? 전시여야 하나? 엄청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민의 결론은 전시가 아닙니다. 전시가 아니고 어떤 장치가 될 수 있을까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초대와 환대가 참 중요하다. 이거를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까? 초대, 환대, 초대장을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환대를 할 때 안아주면서 정말 이렇게 들어오게끔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장치를 발생할 수 있겠다. 이거를 내가 전시 기록할 때 꼭 넣어야지. 그리고 나누는 동시에 기록하는 시간. 이게 전시장을 가면은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관람 방식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관계 이야기의 어떤 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지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어떤 종이든 될 수 있고요. 그냥 한 원탑 테이블에서 모두가 그냥 와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발설을 하고 공감해주는 상대가 있고 그것들을 바로 자기 표현 방식으로 이제 읽어나가는 그런 그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는 지원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왜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 이 500만 원은 당신의
당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돈이 아니다. 당신만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공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께서 지원을 해주시는 환경이기도 했고 하려면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흐르기 위한 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의 이 500만 원을 갑자기 내놓으라니 저한테 이렇게 생각이 짧았던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끊임없는 가치 교환과 상호 호혜적 태도를 이 공간에서 느끼고 그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경험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한국 혹은 어떤 단일 지역 내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을 지구 공동체 모두가 연결돼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차점, 플랫폼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온오프라인으로 이 서사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경유자 간에 강제된 상황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낮에 와도 되고 겨울에 와도 되고 3년 있다 와도 되고 그러함에도 계속해서 존재하는 어떤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사실 결론을 지어보려고 했어요.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고민해서 이 2주 정거장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화려한 바지를 입고 왔는데 이것 역시도 이 바지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인도에 굉장히 많은 인도가 살지 않나요? 그리고 태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길거리에 내몰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직업교육도 받지 못하고 학업교육도 받지 못하는데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바느질을 이렇게 배우게 해서 그 자립을 돕는 그런 NGO 단체가 있어요. 그 NGO 단체에서 이제 판매하는 그런 바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이 기워준 옷을 입고 왔는데 제가 그 글로벌 사우스라는 일기 실험이라는 어떤 큰 실천 방론 안에서 발견하게 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어떤 연결 지점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옷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정말 전 세계 곳곳에 진짜 정거장처럼 만들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지는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서도와 아이들 작업이라고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이런 형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도라는 아주 유명한 그 작가분이 있는데 그 작가의 두 딸이 혼자서 막 그 코로나 시기에 점토를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첫째 딸이 하나를 만들더니 막 자기 혼자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점토를 가지고 놀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둘째 딸 이제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언니가 먼저 만든 작품에다가 이제 친구를 만드는 거죠. 친구를 만들고 이 공간의 서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초대될 수 있는지를 계속 클레이를 만들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집 안에서 그 랜드를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도 작가는 이거 미술관에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하게 돼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북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자기만의 캐릭터, 자기만의 어떤 정체성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이미 만들어진 다른 친구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안에서 어떻게 연결시킬까, 어떻게 사건을 만들까를 고민하고 나누는 그리고 그것을 아카이빙하는 작업을 진행했던 작업입니다. 제가 이런 작업을 참 좋다라고 느끼는 이유를 또 발견을 하게 된 이 과정이었고요.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2주 정거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대도 해봅니다. 그래서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의 저의 활동이랑 연구 계획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독립 큐레이터로서 선언하는 자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제 선언을 했으니만큼 실천으로 이제 이어져야겠죠. 그래서 이 전시를 제가 어제도 보고 왔는데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라는 그 UAE 국가, 아랍에미리트 국가의 이야기에 제가 관심이 참 많아요. 그 이유가 한국이 이미 지나왔던 혹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굉장히 혁명적이고 미친 추진력으로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리서치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아랍에미리트 현대미술 근접한 세계라는 제목으로 서소문 공간에서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이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전시를 열었어요. 오늘까지여가지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너무너무 재밌게 보다가 그 아랍어를 배우시는 수강생 분이 계세요. 제가 있는 기관에서는 다계 언어 기관이라서 되게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아랍어 전시 같이 보고 싶시다 해서 갔는데 둘이서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이국적인 향수가 이렇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 작업 앞에서 혹시 포즈 한번 취해줄 수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뭐지? 이 작가인가?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혹시 작가님이신가요? 라고 질문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였습니다. 아부다비 음악예술재단에서 일하시는 마야 엘칼릴이라는 큐레이터였고요.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게 다양한 세계의 사람들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 이 기획의 의도가 뭐냐라는 질문에 이 엘칼릴 분이 비욘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사우스, 글로벌 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석하고 연결되는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냈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이 미술 담론을 이끌어가는 어떤 한 리더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글로벌 사우스와 노스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얻은 결론이었고요. 저 역시도 글로벌 사우스냐 노스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혹은 그런 권력 구조 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해석을 해서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연대할 수 있는 방식들, 가치들을 공유하는 방식들을 잘 고민하는 큐레이터, 기획을 선보여야겠다,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된 그런 대화였습니다. 이제까지의 저는 관에 속해서 뭔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디보어 아트선대센터에서 하이디보어 전시의 도슨트로 이렇게 도슨트를 하고 독립 큐레이터로서 리미널 할머니 집이라는 전시도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제가 왜 이런 주제와 작가에 관심이 있고 이런 활동을 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내 이유가 아니라 이 구조가 만들어 놓은 이해를 저는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빛나는 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일하는 학예 연구사분들의 모습이랄지 아니면 세계 뉴스를 타는 뭐 김하영 작가와 같은 세계적인 작가의 모습이랄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본질의 질문이 있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그게 이 사이에 위치한 오늘의 발표였고 지금은 제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걸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말씀드렸던 아이테르 부산에 위치한 버밀가옥에서 요 어시스턴트 큐레이터 큐레이션 및 비평 실습이라는 과정으로 저희가 한 달 동안 부산에서 이제 리서치랑 글쓰기를 실험을 했고 그것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오늘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부산에서 했던 거를 서울로 옮겨와서 서울에서도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님께서 저한테 모더레이터를 제안을 주셔가지고 요거를 서울에서 같이 이 담론을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갈 것 같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때부터 제가 공동체 연대 가치를 가장 많이 느꼈던 이 LH 어학원이라는 공간 내에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했으니까 좀 높은 단계까지 와서 이제 옹리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서로서로 옹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혈안과 친족의 언어를 섞어가면서 서로의 연결점을 만드는 하나의 장치이기도 한데 계속해서 이 기반에서 일을 하고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 학습을 도와주는 도구이죠. 그런 것의 기회의 일환으로 폴리포니 페스티벌을 열게 됩니다. 이 공간은 프랑스와 여성 교육이라는 것을 키워드로 해서 타오르는 여인의 소상의 감독 혹은 배우, 세니시아마나 메르랑 같은 그런 작가들을 초청을 해서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파티를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불어로 짧은 조금 길어진 불어로 연사들을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전달을 하려고 보니 이 전달을 하기 위해서 번역하는 행위가 또 기획의 어떤 렌즈를 끼는 행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한테는 하나의 예술 실천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걸 통해서 대한 공동체와 여성 서사를 계속 연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글을 써야겠다. 이걸 준비를 하면서 부산에서 글을 쓰면서 글을 쓰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글을 써야지라고 제가 서브스틱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정도 올라가 있는데 지금 이 2개는 불어로 제가 한국 작가와 한국 여성 작가 김옥선 작가라는 작가를 소개한 거고 이거는 오블랑이라고 해가지고 그 되게 실험적인 여성분이세요. 그 여성 신체 미술 하시는 분인데 이런 다양한 작가들을 불어로 소개하는 그런 포맷으로 글을 계속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은 걸 사실 이게 그 올해 1월까지만 해도 미술관에서 너무 일하고 싶어가지고 그 지원을 했었는데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는 이걸 큐레이션 하지 말라는 소린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관을 벗어나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기획의 본질에 더 가까워져서 혹시라도 저와 협업을 하거나 뭔가 가치를 교류할 수 있는 게 있겠다 싶은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시면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혹시 Q&A가 있으시면은 지금 이제 발표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중에 저희 포럼 공유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때 또 질문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동로야 작가의 엽서를 가지고 싶으신 분이 있나요? 질문 시간이 없어가지고 먼저 손을 빨리 드시는 분한테 드리고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신 제주도님께 박수를 한번.